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바쁘시죠. 오늘 또 네. 공군에서 행사 있어서 가보셔야 된다고요, 일찍. 예, 아침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침에 7시 반부터 또 조찬 세미나.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공부 벌써 6번째입니다. 네. 매주 아침 7시 반에 네, 조찬 네.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윤선 취재 편의점 그러고 나서 공군 행사가 있어가지고 팬텀 퇴역식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왜 나한테 한답니다. 팬텀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기업인데요. 뭐 물론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뭐 무슨 생산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파일럿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마침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는데 나를 왜 불렀을까? 제가 공군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국회 국방위로 배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고 오늘까지 이제 의장님한테 오늘 24시까지 상임위원회 어디 갈 건지 다 제출하라라고 의장실에서 어제 명을 내렸어요. 어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당선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7일 24시까지 보내라. 그러고 나면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써서 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오늘 자정까지 써서 내고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주말이고 그럼 월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보통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매주는 아니고 본회의가 연다면 보통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는데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 그게 몇 개냐는 이제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상설 상임위원회 14개 그다음에 복수 상임위원회 내지는 뭐 예결특위까지 해서 18개인데요. 11대 7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일 안에 민주당 10일 안에 법사위 민주당은 운영이 과방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일 날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지 아니면은 일부 상임위원장만 선출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할지 요거는 이제 뭐 의장님과 그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 그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 정보이긴 합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들은 투표하지 않았으므로 의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범야권 192석이 다 가는 거죠. 18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제 태도를 보면 사실 지금 의장 선출을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 특히나 그 과방위 법사위 운영이, 특히 법사위 운영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위는 여당 몫이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뭐 정무수석, 뭐 민정수석, 대통령실장 다 나와봐. 대통령 빼고 대통령실 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정세상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주요하게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운영위 같은 경우도 여당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회의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21대 때. 회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뭉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국민들의 민의는 뭐냐. 민심 이번 총선에서의 민심은 대통령실이고 국방부고 성역 없이 의구심이 있는 곳, 의혹이 있는 곳은 다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의에 따라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뭐 관례가 그랬습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민심 앞에 무력하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의장 선출하는 첫 번째 본회의인데 그래도 들어가서 차라리 반대표를 던지든가 뭐 그랬어야 됐던 거다. 그 앞에 문을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시기 좀 어려우셨죠. 처음에 막고 있어서 한 2시 가까이
가까이 되면 저는 풀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 들어가려다가 조국혁신당 네.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잠깐 대기했습니다. 자 2시 되면 풀겠지. 근데 2시가 다 됐는데도 안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죠. 2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드렸던 말씀은 집회 시위 자유는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회 시위를 본회의 개회 첫날부터 하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회 시위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투쟁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정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은 집회를 국회에서 회의를 막으면은요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그런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소위 빠루 사태 있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빠루 사태 그때 그 재판을 수십 명이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은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보니까 뒤에 장 기자님 보이던데 오마이TV랑 박정호 기자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길을 이렇게 살짝 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준 길로 해서 본회의장 정문으로 들어갔고요. 아마 민주당 의원분들은 그 연문도 한 4개 정도가 있으니까 연문으로 그냥 그 앞으로 연문으로 그 충돌 없이 서로 얼굴 보기 연상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 가셨던 것 같은데 저는 왜 연문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하고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보좌진들은 연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안 된다. 정문으로 간다. 저 사이로 뚫고 간다. 아유 진짜 근데 별로 참 그 첫날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돼서 저희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줄하고 뒷줄하고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앞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뒷줄은 구호도 잘 안 외치고 하품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리를 뜨는 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더 팩트라는 데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곁을 지나가는 신장식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났는데 거기 박덕흠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는데 그게 레이저예요? 아니요. 전혀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 사진 찾을 수 있으면 보시면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눈빛으로 보여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매우 화가 났었다. 세게 얘기하시던데. 본인 이제 국회 부의장 출마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화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내야지. 민주당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바깥에서 부의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속상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어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제일 세게 제일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 그럼 부의장으로 선출될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를 참 답답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부의장 선출도 보이콧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의장 보이콧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6월 10일 오후 2시 월요일입니다.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37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영웅 10번, 자유 7번, 희생 4번, 북한 4번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기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과거에 비해서 자유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남북 대화를 굴종이라고 규정을 했고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 계셨죠? 저는 못 갔습니다. 다른 일정이 하나 있어서. 근데 이제 전에 들었는데 저는 그 추념사 쭉 보면서. 최근에 이제 순직하신 분들 소방관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을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게 이제 이 문익환 목사님부터 시작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걸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수근 해병은 순직 해병입니다. 순직자예요. 가장 최근에 순직하신 분이에요. 1년도 안 됐어요. 최수근이란 이름 석자는 쏙 빼더라고요. 맞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군인이 순직자로 이름이 불릴 수도 있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사구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공사구분이 일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캥겨합니까? 채수군 해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에라이 좀 예. 좀이에요. 예, 좀이에요. 예, 좀. 예, 좀이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순직한 소방관 그리고 이제 해군 원사 쭉 이제 거명이 됐지만 그러니까요. 최혜병에 대해서만큼만 없었다. 이거 뭐냐? 네. 본인의 문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네. 지켜보자. 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다면 네. 내가 특검하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인가. 예. 최수근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올리지도 못하는 저런 태도는 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예. 이런 추정, 이런 의심을 더욱더 부추기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했더니 오지라퍼님은 좀스러, 선샤인님은 좀생이, 조기자님은 복장 터집니다. 껌뻑공사님은 좀팽이, 좀 탄핵을 빨리, 껐떡공사님, 쫄보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고 껐떡공사님 네. 플러스 1점. 예, 플러스 1점. 좀팽이가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네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죠. 기어이 또 보낸다 그러세요? 네, 어제 보냈어요. 보냈다고 기자들한테 알렸고요. 대북전당 20만 장을 살표를 했고 북한에서는 100배 맞대응한다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현충원, 현충원 그 상황, 네. 5.18 때 네. 하고 현충원 상황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 5.18 때는요. 예. 그때는 이제 조국 대표가 예.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예. 넥타이에다가 자수를 미리 해서 4.19도 예.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하는 그 자수를 놓은 넥타이를 메고 예. 와서 이제 보통은 야당 대표들이랑 쭉 인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이게 아예 앉는 자리를 보통 대통령이 앉는 자리를 예. 반대편에다 이제 구역을 나눠가지고 예.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A 블럭에 있었다면 본인은 B 블럭에 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만날 수 없게. 예. 그런데 동선 자체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놨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와서 야당한테 인사해요. 예. 근데 그것도 통상. 안 하고 또 쏙 빠져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참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예. 어쨌든 인사를 했어요. 예. 끝나고 나서 예. 그것 뭐 좀 지적질이 좀 많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좀 해 보인다. 예. 해서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 그 동영상 잘 보십시오. 예. 눈을 안 마주쳐요. 저도 오늘 아침 사진을 보면서 예. 조국 대표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민심을 받드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마터면 입틀막 강성희 의원처럼 예, 입틀막 해서 쫓겨날 뻔한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뭐 하여튼간에 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지만 예. 없었겠지만 예. 또 반복된다면 정말 큰일인 건데 네. 근데 여튼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요. 그 사진이 그렇게 나와서 혹시 예. 사진만 그런가 예. 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제가 아침에 이제 네. 출근하면서 봤거든요. 예. 눈을 안 마주쳐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편한 사람들 초파일 때 맞아요. 눈 마주치고 막 이상한 표정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불편하고 본인 감정에 이렇게 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눈을 안 마주치거나 예. 과장된 모습이 예.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최수근이라는 이름 석자를 안 부르는 거예요. 예. 진짜 좀. 아니 근데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의 표정과 좀 약간 기묘한 표정 있잖아요. 예. 눈 동그랗게 뜨는 그 표정이 조국 대표 때 만났을 때 표정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표정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하거나 마주치지
보지 않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회피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다. 과장된. 네. 근데 그 과장된 게 아까 오물풍선으로 바로 네. 넘어가는데요. 표정만 과장되는 게 아니라 말도 과장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폭탄만 늘어놓고 네. 말로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뭘 어떻게 그래서 뭐 공격할 거예요? 어디 뭐 미사일 공격이라도 할 겁니까? 선제 타격할 거예요? 원점 타격하겠다고 막 작년에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늘어놓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정말 제가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송영선 의원이 그런 그런 얘기했죠. 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뭐 야구야? 야구 반대 투구 해가지고 아웃코스로 던지려고 했는데 반대 투구에서 인코스로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는 야구에서나 가끔 있는 일이지. 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하고 준비하고 정착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다시 또 이제 거꾸로 가게 돼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큰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삐라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뭐 USB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내더라고요. 달러 뭐 이런 거 보내고 그다음에 오물풍선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박상학 대표가 보냈기 때문에 또 오겠죠. 예. 근데 이게 이번에도 오물이 올까요? 이번에는 뭐가 올까요? 아니 저는 뭐 오물 같은 게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북쪽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북쪽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소위 우리가 저는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3대 세습이라는 게.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은 소위 또 이렇게 단일 유기체론을 갖고 있잖아요. 소위 수령부터 국민까지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은 자신이 모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다가 뭐 달러 돈 주고 니네 뭘 사겠다. 그다음에 USB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놓고 그다음에 소위 그쪽에서 생각하는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건 국가 전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욕으로 되갚아주기 위해서 오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물을 사실 저희들로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대응 방식인 거예요. 오물을 보내는 대응 방식을 선택을 한 거라서 또 자신의 국가나 소위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방식이 나오면 또 모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떤 오물풍선을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했다라고 하면서 좌시하지 않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응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정전협정을 무효화했잖아요. 효력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정전협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19 군사합의 이제 이렇게 되면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저쪽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확성기 방송이 압도적 대응입니까? 확성기 방송의 스피커는 북쪽을 향해 있지만 그 선동 효과는 남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접경 지역에 있는 식당 주인들도 지금 노심초사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DMZ 안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DMZ 안에서 농사짓는 분들 이거 우리 계속 가서 농사질 수 있나?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장을 유발해서 실제로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먹고 사는 문제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정호성 저는 비서를 임명한 것, 그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런 선전선동이죠. 는 20% 선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아스팔트 보수들이요 우리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호성 비서관이 보수 유튜버들 뭐 이런 관리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뭐 그런 관리가 관리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일부 저도 이제 전해 듣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소위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저 지난주에 이제 뭐 저희들도 용산에 가서 지난주에 용산 토의 집회도 하고 민주당도 집회하고 뭐 이럴 때 그 혐오를 조장하는 뭐 2조 심판 막 외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상황을 쭉 보니까 곳곳에 소위 목지점에 포진을 해서 있었다. 집회 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모 씨의 실력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거죠. 소위 보수 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이게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곧 또 발의가 돼서 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192석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그 국민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소위 보수 단체들 아스팔트 우파들의 맞불 집회가 예상되고 그것이 혹시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등용한 이유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매우 강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의 한 간접 정황 정도로 지난주 토요일 날도 목지점에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 성격의 집회들이 많이 신고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했을 때 그 용산의 조국혁신당이 집회하는 바로 코앞에서 보수단체 집회 있었고 그 서울역에서 민주당이 집회하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또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고 뭐 그날은 뭐 서울 시내가 거의 다 모든 집회가 있었는데 정호성 씨가 주로 이제 했던 게 정호성 말고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이 했었죠. 했던 게 뭐냐면 뭐 전경련 팔 비틀어 가지고 보수단체한테 돈 지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리에서의 국민들의 외침을 물타기하거나 또는 대립하게 함으로써 또는 어떤 폭력 사태가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양쪽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 거리에서 다 물러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도대체 저 집회 보수단체 맞불 집회나는 어떻게 기획됐고 어떤 비용으로 치러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에 나온 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 연평도에 꽃게잡이 중국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한 100여 채가 항상 척이 항상 있었는데 연평도 포교계에 처음으로 지금 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연평도 포격 사태처럼 또 한 차례 국지 도발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 확성기 하면서 보수 아스팔트 우파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결속해서 2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당신들마저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느냐 내지는 당신들 편 들어주는 건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국지전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또는 그런 거잖아요. 먼저 선조치 후보고 해라라는 말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접경 지역에서 선조치를 하고 후보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총부터 거예요? 쏘라는 얘기거든요. 선조치 후보고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접경지대에서는 참을인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오발탄 하나만 나가도 그럼요. 진짜 말하자면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근데 선조치 후보고 얘기를 하면은요 현장 지휘관들은 만약 선조치 안 하고
뭔가 저쪽에서 조금 밀렸다 이러면은 바로 자기들이 좌천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지휘관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복명복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국방부 장관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얘기할 수도 있다. 그것도 매우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선조치 후보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도 안 되고 간접적으로도 안 돼요. 예. 튼튼히 하되 네.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이 있는 목표다, 목적이다. 존립의 근거죠. 군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쟁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전체 국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압도적 대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접경 지역에서 선조치 후보고가 머리에 입력이 되고 선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서 소뚜껑에다 총질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접경지대에서 그럼 이제 제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제한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한전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제1차 대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에서 쏜 사라예보에서 총알 한 발로 시작됐어요. 총탄 하나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 그 연평도를 비롯한 이 서해안 접경 지역은 일촉즉발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현장 지휘관들한테 선조치 후보고 얘기가 계속 나가고 압도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국 어선들도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우선 피하고 보는 거죠. 지금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정희 연평도 주민자치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5월 말에 이미 북한이 전파 공격을 해가지고 GPS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조업에 피해를 본 만큼 봤다. 지금 하필 꽃게잡이 우리 꽃게 먹어야 철이에요, 되거든요. 꽃게 철인데 왜 하필 지금 난리들인지 모르겠다. 지금 한참 꽃게 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꽃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꽃게들 못 잡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꼭 봄에 이 난리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월 31일 날 지금 GPS 때문에 난리가 나고 꽃게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술 따라주고 어퍼컷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연평도나 이런 데를 가서 좀 어민들도 만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또 뭐. 가서 또 더 센 발언 할까 봐. 가서 더 센 발언 할까 봐. 와 진짜 미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통령실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슨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말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물풍선 몇 개, 한 100개, 1000개 이 정도 날렸나? 1000개. 1000개 정도 날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통령이 압도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오게 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소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물만 보내도 저 난리인데 뭐 조그만 거 보면 더 큰일 나겠네. 그렇죠. 즐기자 이렇게 북한이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요. 북한 나쁘다. 나쁘죠. 나쁜데. 그럼 안 그러니까 됩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가볍게 무시하거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했어야지. 온 호들갑을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국민들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그 짐승들은 움직임이 느긋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코끼리, 고래, 그다음에 평소에 사자나 호랑이도 느긋해요. 하지만 먹이를 발견했거나 뭔가 전투가 벌어지면 힘을 압축해서 한 번에 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왜 이렇게 정말 좀 오늘의 대표 단어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호들갑스러운 대응을 하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좌시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거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로 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죠. 긴장을 늦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 긴장이 계속 올라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혹시 이러다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서 생겨서 여쭤봤고요. 군사적 도발, 그 다음에 저런 그 치졸한 방식의 도발 멈춰야 되고요. 네.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호들갑스럽게 네. 말 펀치로 말에 이렇게 과장된 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발. 네. 진짜. 예, 플리즈. 네. 네, 지금 신장식은 눈을 꼭 감고 막 제발 하는데 그 진정성이 막 마구 전달이 좀 됩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의 호들갑이 있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되고요. 영일만 석유. 예,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이 정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복판에 가만히 있어봐 이것만 발표하고 가겠어라고 해서 첫 번째 국정브리핑 이슈로 삼은 게 바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석유가 콸콸 쏟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니라 지금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호들갑 중에 호들갑인데. 호들갑 중에 호들갑 오브 호들갑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박인 그반가 보다. 그박인 그반가 보다. 예, 두 가지인데 지금 예. 이 소위 북풍 호들갑을 하나 떨고 있는 거고요. 근데 북풍 호들갑도 저쪽에서 네. 무슨 뭐 포를 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물풍선 갖고서 호들갑을 네. 떨고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예. 이 그 산유국 호들갑 예. 우리 48년 전에 1976년 1월 달에 한번 예. 겪어봤잖아요. 예. 지금 찾아보면 구글에서 찾아보면 당시에 산유국 됐다 예. 뭐 해가지고 일면 머리기사 빡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것도 호들갑인데 대통령이 발표할 게 아니라 본부장 전결 사항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정부가 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부 자료를 네. 쭉 살펴봤어요. 시추 기본 계획이 작년도 10월 달에 예, 한국석유공사에서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투자 리스크 심의를 작년 12월 달에 해요. 네. 그다음에 시추이치 선정을 올 1월 9일 날 해요. 이때 액트지오라는 게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네, 네, 예. 시추 제안서를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첨부 문서로 올렸던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 시추이치 선정 액트지오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서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었어요.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 전결이에요. 전결. 네, 본부장선에서 끝내. 야 이런 하찮은 것은 사장한테 올릴 것도 없어. 네. 야 본부장선에서 전결해. 네. 이랬던 건이에요. 그다음에 계약, 네. 그 물리검증, 즉 예. 시추 그건 한번 늦게 타는 거죠. 네. 물리검증 용역이 계약된 게 4월 24일이에요. 그러면 물리검증 하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럼 4월 24일 날 발표했어야지. 그러네. 그렇잖아요. 예. 물리공증 의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계약이. 예. 근데 한 달 이상을 묵혔다가 갑자기 네. 6월 초에 갑자기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 2년을 이끄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국정 브리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도 안 받고 4분만 죄송합니다. 본인 말씀만 하시고 그냥 예. 이렇게 퇴장하셨어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정부 공개 문서에 일지를 한번 쭉 타임라인을 적어본 건데 예. 계약 의뢰했으면 그렇게 중요해서 계약 의뢰했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왜 갑자기? 예. 아니 왜 갑자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석유 시추는 세 단계인데 물리 탐사, 그다음에 이제 시추 탐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업 개발인 건데 첫 번째 물리 탐사 단계에서 그냥 실제로 그 암석의 그 상황을 보고 여기에 정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뚫어보자. 이런 정도의 단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그렇죠. 2007년부터. 그래서 그때는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와 거기는 건물 대단히 크고 좋던데. 규모가 5천 명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세계 최대의 이 탐사 기업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없더라고요. 액트지오 본사에는 수영장이 있던데 개인풀 요만한 거 하나 있던데 우드사이드는 뭐 수영장은 없던데. 없어요. 네. 그 중요한 발견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
이게 저기 석유공사 문건입니다. 예, 석유공사 보도자료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우드사이드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해봐야 무가치하다 해서 철수한 거예요. 철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제가 보기에는 석유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저 액트지오라는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뚫어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컨설팅을 받아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1인 기업 사실상 그 개인 사업자던데 예, 개인 그렇죠. 사업자던데 예. 지금은 또 액트지오도 팔아가지고 본인은 뭐 딴 데 플럭서스인가 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갖고 다시 또 예. 브라질에 있는 그 이분이 브라질 사람이에요. 예, 브라질 사람 예. 브라질에 있는 뭐 준재벌쯤 되는 곳에다가 또 예. 회사를 또 팔아 넘기기도 예. 하고 예. 하여튼간에 재주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이런 예, 그런 예. 뭐 회사 설립하고 팔고 뭐 예. 이런 거에는 재주가 있는 분이시던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네.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잘 되면 좋겠고 우리도 산유국 되면 좋겠어요. 좋죠.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벌써 산유국이 다 됐어. 조금 있으면 카타르처럼 우리나라 경찰차도 이제 람보르기니나 이런 걸로 바뀔 것 같아요. 거기 경찰차 슈퍼카잖아. 예? 우리나라도 그럴 거. 우리도 막 사우디처럼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 뭐 천공이 그럴 그렇게 수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예. 이제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 끝났다. 10만 불, 20만 불 간다 국민소득. 그러니까요. 예. 참 제일 먼저 팔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예, 사람도 팔면 팔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아유, 팔고 싶은 게 따로 불가능합니다. 있는데요. 예. 아, 여튼 진짜. 말하자면 너무 네. 그 지금의 요 과정들을 놓고 보면 너무 네. 무책임하다.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그 뭐야 그 이 국정은 네. 옛날 말로 하면 겐또가 아니잖아요. 겐또 일본만 쓰시면 안 되고. 예. 요거냐 저거냐 이렇게 예, 예. 그 이런 그 사행성 야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야바위가 아닌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나는 책임 안 지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시추 천공 네. 하나 그 천공을 하나 시추 천공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씩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개 해야 돼. 5개 1,000공, 2,000공, 3,000공, 4,000공, 5,000공 하겠다는 건데 네. 5천억 원짜리. 네. 근데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일 거예요. 35년이라는 예. 거잖아요. 상업 개발이 가능한 그러니까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예. 판단하는 게. 예.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냥 야바이 하듯이 자 여기다 거세요. 예. 난 여기다 걸었어요. 예. 뭐 무슨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비토 아브레오 예.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신다 기자회견을 11시인가 한다고 하시는데 10시 기자회견입니다. 10시 예. 우드사이드에서 포기한 네. 우드사이드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엑싯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엑싯한 사업이 예. 도대체 예. 무슨 자료를 갖고 했길래 예. 별도의 다른 자료가 있는가? 네. 뭔 자료를 갖고 했길래 개인 사업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는지 저는 네. 궁금해요. 그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얘기되지 않고 또 그거는 영업 비밀이다. 네. 지금 들어오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석유공사의 하고. 문의해라. 예. 네. 그다음에 또 그 산자부 차관도 예. 영업 비밀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놈의 영업 비밀이 있길래 국민들의 세금을 5천억 내지 1조 2천억을 쓰는 것에 네.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영업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2023년 8월 22일자에 이제 그만 나가겠다, 엑시트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액트지오가 들어간 사이에 몇 개월 안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얼마나 새로운 팩트가 발견되었길래 그러면 그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어제 김원희 의원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불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영업기밀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유인데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안 내놓으면 검증이 불가한데 조국혁신당도 혹시 이거 자료 요구했습니까? 뭐 산자위 예, 아직 이제 산자부에 아직 자료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뭐 그 확인이 안 된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봐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영업 비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그런데 네.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전부 다 개인 정보다 영업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자기가 이제 그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그 기술이다. 법 기술을 쓰면 국회에서도 기술을 써야 된다. 농성해야 된다. 그게 기술인가? 그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보좌관들이 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뭐 안 준다고 아예 안 준대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주니까 못 받는다. 뭐 기자들한테 알리고 안 준대요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받아와야 된다. 농성을 하든 뭐 텐트를 치든 뭐 하여간 뭘 해서든 그건 국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을 잘 수가 없겠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제 뭐 정기국회도 하겠지만 국정조사도 지금 닥쳐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렇죠. 언론 국감도 있어야지, 라인 국감도 사실은 해야 되지. 최혜병 국정조사도 해야 최혜병 되지.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도 있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는 이걸 갬블링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야바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죠. 본인의 지지율이 21%까지 추락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다음 주 조사에서 10%대까지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석유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한겨레 칼럼처럼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안 속습니다. 나흘이면 다 평정이 돼요. 주가도 지금 다시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주가 폭행했다가 29.9%까지 올라갔다가 무슨 밸브, 철강 이런데 29.9%까지 올랐다가 석유 들어가는 건 다 올랐어요. 그다음에 한국 석유가 아스팔트 회사랍어요. 맞아요. 한국 석유는 아스팔트 회사예요. 근데 거기도 올랐어. 그것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거 꼭 봐야 돼요. 그 올라간 거에 하루 전날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도 확인해 봐야 돼.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천공이 2주 전에 이걸 올렸잖아요. 얘기했기 때문에 정법시대 강의 들은 사람 중에 눈 밝은 사람들은 그쪽 주식 사놓고 있다가 상황 봤는데 어머 천공 강의 들었더니 돈을 버네?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공식기강이 천공도 정리를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운영이 열어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운영이 여기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 운영에 비교섭 단체가 딱 한 명 들어갔어요. 이전까지는 6석의 정의당 비교섭 단체 한 명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한 2-3명 들어가 줘야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고 한 2-3명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원식 의장님, 박찬대 원내대표님 국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가겠다. 저는 저희 원내대표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운영이 가서 대통령실 전담 마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운영이에 저를 꼭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장식 의원이 운영이 꼭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꼭 대통령실 전담 마크.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있어요. 운영이 소관에 인권위원회. 지금 인권위원회 직원들 전부 다 트라우마 치유 받으셔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이 그 이충상, 김용원 이 두 분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반인권 혐오 발언 그것도 운영의 소관이라 제가 운영이 꼭 가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브로맨스라 할 정도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어제 2시간 만나셨다면서요? 네네. 저도 무슨 얘기 같이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는 대표 원내대표 만 이제 이렇게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은 두 당의 그 따로 또 같이 가는 그다음에 하객진에서의 역할 이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갈라쳐서 보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이 여러 군데서 좀 보입니다. 그럴 일 아니고요. 지금 같이 할 일과 따로 할 일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 전부터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수권을 앞둔 큰 덩치 큰 정당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고 원내에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무기를 먼저 쓸 거냐, 이거는 그냥 마지막까지 쓰지 말아야 돼. 그냥 그 칼집에 그냥 넣어두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혜민 의원이랑 저랑 우리 이렇게 할까요? 하고 네. 합의하고 네. 원대한테 보고해서 갑시다.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몫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무기를 다 저희들은 시전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민주당은 끝까지 칼집에 넣고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고 네.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브로맨스를 보여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은 국조와 특검 등 우리가 예. 이번에 추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네. 정돈을 해야 됩니다. 순서와 함께 추진할 거 따로 추진할 거 이거를 정돈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끼리만 만난 게 아니라 원대도 같이 만난 겁니다. 아. 국조 특검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예, 삼국조 삼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과 국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먼저 갑시다. 예를 들자면 언론장악 국조 같은 거 먼저 가는 겁니다.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근데 라인 국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 조절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범야권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 간의 어떤 연석회의 같은 거를 정례적으로 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이나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면 이게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마주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룹핑을 어떻게 해서 만날 거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언론장악 저지, 언론 탄압 저지를 위해서 야칠당 공대회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그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개혁신당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7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넘어서는 알겠어요. 수위. 그렇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7당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한 때도 있지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툭툭툭 치고 앞으로 그렇죠. 나가줘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189, 어떨 때는 192. 이렇게 가야 돼요. 189와 192, 그 사이에서 특히 이제 사회경제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189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요. 노동 정책 특히 그렇고, 그렇죠. 그밖에 다른 그 소위 얘기하는 반윤 전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야칠당이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부분들이 국정조사하고 방송산법 통과하자는 192로 가면 돼요. 탄핵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몇 석이 될지 김홍일 탄핵 같은 경우는 김홍일 탄핵 김홍일 탄핵 같은 경우는 방송이 관련된 것이지만 뭐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근데 어쨌든 그거는 192로 갈 수 있을지 189로 가야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7개가 다 모인다라는 거는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설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총선에서 200석이 됐더라면 이런 고민 없을 텐데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쉽죠. 만약에 200석이 됐더라면 사실 뭐 정말 국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초반에 밀어붙일 수 있었을 텐데 그 8석의 정치력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의 그 토론이 좀 필요해 보인다 싶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좌관님께 40분까지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는데 2분 34초 늦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